머리 참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문제였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자 무엇이 시작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것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죠.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요 긴장이 돼야 합니다. 긴장이 되면 안 됩니다. 긴장이 돼요. 자 긴장이 된다면 그런데 두통도 받기 시작해요. 지금 딱 오신 분 중에서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하 긴장을 하셨구나. 목 뒤에 등이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허리는 조금 더 아프시죠? 네. 소화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건 긴장 때문인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근데 자 이것을 풀려면 어떻게 풀려야 할까? 내가 긴장 안 해야지 그런다고 긴장 안 됩니까? 어떻게 풀려요? 아까 누구 이름 불렀어요? 그렇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누구든지 것이냐? 예수님. 네, 그렇죠. 예수님을 하시면 긴장이 풀어져요. 잠깐 조금 내버려 갈게요. 화장실 딱 갔는데 아무렇게나 잘 놔둬졌죠. 세상에 그날도 들어가니까 양말도 여기 성령. 그러면서 이게 오래된 이야기였는데 그냥 생각 맘대로 좀 하려고 이거 어떻게 그냥 새벽에 다시 준비해가지고 묻어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럼 칭찬 그거는 항상 말하고 지금 너무 칭찬했어요. 이거 칭찬 그만두고 우리 지금 하도록 하기 생각나요? 어떻게 신발을 딱 진짜 가능한데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어떻게 했어요? 당신 무슨 건데 너무 귀여워. 오늘 색깔 어떻게 이렇게 무슨 맞춰서 안 맞췄거든요. 맞췄다고 하면 잘못하고 있어요? 맞아? 그래. 기분 좋게 맞았으니 일이 잘 풀렸어요. 그건 알게 해주셨으니까 풀리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죠. 키가 별로 안 크셔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너무 커도 보기 싫었지. 너무 작으면 보기 싫었지.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데 다 적당해요. 그냥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저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느라고.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들어온다니까. 이게 뭐만 불편 쉽게 줄 것 같은 건데 이것을 진즉 알았다면 시험이 안 되고 더 잘할 거야.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이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어머니 세상 드시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은근히 어머니 휴가 많이 갔어요.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증인들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지금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해가지고요. 딸딸딸딸딸 외할머니 지내할머니 하나밖에 못 낳고 그까지 해서 사장님을 낳기 전에 꽃다리 낳았는데 그 딸이 3살 돼가지고 한 명마다 죽었대요. 그러고는 사장님이 태어났으니까 뭔가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요. 내가 결혼했는데도 당신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는 저기 생각하지 조금 더 지혜롭게 그저 차 타고 가다가 벌써 인자 맞지 오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내가 감정적으로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그게 사탄이는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나는 여기가 이렇게 안 좋아. 난 이게 힘들어. 난 이것이 어때? 두통이 있어. 그래가 어때? 관절이 어때? 막 내가 다 나오죠? 예수만 함께 있었으면 이것이 이렇게 했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 온 겁니다. 예수님 것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다는 것은 부족한 욕구가 소리지. 이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또 영원히 보통 보면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돼. 도저히 안 돼. 나 나갈 거야. 그러고 주님 저 지금 저쪽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떠올라.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거 잠깐 보잖아요. 주님 하필 왜 이때 이 말씀이 떠오릅니까? 그럼 저도 하지 말할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저 코골 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든지 아니면 아예 내
내 귀에 한 뭐라도 안 들리겠는지 좀 그런 내려. 이재명 품에 안겨가지고 장만하고 있는 오너구리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보수가 변절됐습니다. 박근혜를 버려내면 보수가 살 수 있습니다. 질질 짜고 사과했지 오세훈이 그지? 당시 이세훈이도 여기 있고 사과하고 난 다음에 이 정당 어떻게 됐어요? 10개월 만에 바른정당으로 뛰쳐나갔던 배신자들 전부 다 잔당으로 다 복귀했습니다. 여기 누구 있노? 김무성이, 야 주호영이, 야 박근혜 대통령 등에 칼 꽂고 우리가 진짜 보수라고 까불던 너네들이 10개월 만에 항복하고 잔당으로 복귀했다고 왜 그래요 이거? 싸움이 안 되니까 서른석을 갖고 나갔는데 이게 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이 보세요. 대선 나왔다가 판자리수 6.8% 득다고 망했잖아요. 야 오세훈들 물어보자. 너 사과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니? 6.8% 얻은 게 너네 결과야? 10개월 만에 항복 선언하고 잔당으로 복귀한 게 너네 할 말이냐고. 1년 만에 바른정당 없어졌어요. 국민의당이랑 합쳐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어버리지. 사과를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오세훈이가 이거를 왜 누가 만든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치 공학적으로 사과를 하고 기업가 선을 거야 우리가 이긴다 라는 거는 쟤들도 헛소리인 것다 합니다. 대중들은 무당층은 중도층은 이미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재명은 너무 싫어서 짜증난다. 다음 대한세력은 누구야? 이미 그런 여론에 접어들었다고. 오세훈을 비롯해서 바른정당 애들이 안팎으로 장동 대표를 흔드는 이유는 한동훈이가 지금 나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구심력이 강력한 이 정당이 완전히 브랜드가 새로워질 거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장동혁 대표의 아젠다와 얘네들은 맞춘 거거든.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윤 대통령 탄핵마저도 정치적인 탄핵이었다고 선을 그었어요. 두 번째로 앞으로 국힘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율이 70% 올라갑니다. 5대5가 아니고 7대3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아젠다에 동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다 들어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을 찬성했었던 오세훈을 비롯한 바른정당 애들은 이 정당에서 앞으로 뭉쳐 못 받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 인간이 대형 사과 윤 대통령과 절연을 유도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혹시나 떡밥을 불게 되면 콘크리트 지지층과 장동혁 대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고 들어왔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서 당 대표 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오세훈과 한동훈, 이준석, 바깥에서는 김무성, 유승민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을 잡아먹고 지들끼리 짬짜리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고 하지만 지금 탄핵에 찬성하고 부정선거 후보를 지급하고 친족파들 우리가 계속 속아내고 있기 때문에 준석이, 재석이, 오세훈이 얘는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동혁 몰아내고 준석이로 가자. 만약에 준석이 어려면 한동훈으로 가자. 이러고 있는 거지. 왜냐면 부정선거, 안중, 탄핵 요 이슈를 타입이 안 되는 이슈. 근데 얘들이 이미 강을 건넜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이 죽느냐, 이준석이 죽느냐, 또는 한동훈이 복귀하느냐, 그거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정치 카르텔, 오래된 가짜보수 사이비 보수 카르텔 완전 전멸입니다. 이 명단 보세요. 주호영이 얼마 전에 대구에서 직격탄을 날렸죠. 윤 대통령 탄핵 당할 만했다. 대구에서 배지 달고 그딴 소리 할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 계엄이라는 구상을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지난달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원래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호영이도 다음에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대구의 알짜배기 공천 자리를 이런 트럼프 대통령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인식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도발 관세 폭탄 때문에 돌파를 된다. 돈 푸는 것도 이재명 똑같아요. 부정선거 보면 종교적 신념이다. 이재명 똑같은 내가 봤을 때. 저 가서 총리했냐? 권오리 주황색으로 표시한 인간들은 아예 당을 바꾸는 거다. 권오리는 지금 이재명 밑에서 본부 장관하고 있어요. 머리색도 민주당이랑 맞추려거든. 이재명이가 명령하니까 박진경 대학 유공자 지정 송구하다. 야 이래서 김영사이냐 아니냐로 딱 갑니다. 역사가. 또 하나 바른정당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비리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권오를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약 5건이다. 전부 다 군통죄 공갈련돼.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인간들 다 봤는데 이해훈도 지금 엄청난 비리가 다 쏟아 나오죠. 그죠? 이해훈의 과거에 YTN이 꼭 보도한 수백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금품을 제공받았다. 지금 재차 과거에 꼭 보도가 소환되고 말리죠. 그죠? 이준석이 뭐 성관련해가지고 본인 뭐 설설 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님 뭐 이러면서 막 설설 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싹 다 모아서 민주당이 다 데려가도 우리는 너무 좋다. 분리적으로 너희들이 해주는 거니까. 빨간색은 뭐냐? 아직도 정당 안에 남아서 분탕질하는 것들. 노란색이 됐든 주황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싹 다 뽑아내야 된다. 장경 체제 안에서 워낙 구심력이 강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들이 역으로 쿠데타를 준비해서 장경 대표를 치고 지들이 당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이걸 막아야 된다. 다른 정당에서 한 자리 했던 것들 명단 모아봤습니다. 제가 당대표 유승민, 이해곤 당대표, 원내대표 주호영, 최고위원 오세훈. 야 어떻게 뭐 하나도 이런 애들만 싹 다 말하냐 진짜. 그다음에 하태경 최고위원, 청년 최고 준석이 원내대표 고동을 기가 막히게 하게 됩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장경 대표를 끌어내려서 본인들이 이제 보수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 좌파를 대통령 만들어준다. 김무성이 유승민이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면 니들이 대권 먹을 줄 알았지 그지? 근데 결과는 6.8% 득표의 자식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준 거야 저것들이. 그 다음에 이준석이 윤 대통령 탄핵 앞장섰던 바깥에서 목소리 낸 것들 저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을 지금 정부 탈착에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바른정당을 영원히 뿌리 뽑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요한 순간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 수괴들을 대통령을 만들어준다. 첫 번째 저들의 죄입니다. 두 번째 중국인 투표권 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유승민, 하태경 외국인 투표권 박탈. 외국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후퇴다. 이거 써야 되죠. 중국 애들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민주주의를 붕괴시킨다는 게 정확한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정체성 보면은 다 뻔하죠 그죠? 친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영입 대접 박근혜 고맙다 탄핵을 전당했다. 탄핵 분기점마다 얘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보수 대통령과 달립니다. 자, 네 번째 부정선거. 여기 보면 이준석, 하태경, 유승민 공통점 뭔지 아세요?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개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럴까요? 말하면 민주당이랑 앞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운도 데려갑니다. 마지막 공통점 김영삼을 다 존경합니다. 김영삼 통해서 대북을 차관에 발탁돼서 저기 정치한 게 바로 김무성이고요. 이준석 보세요. 김영삼 따라가지고 반 대한민국 역사. 김영삼이 상징하는 겁니다. 이승만 하였다. 박정희 아무것도 아니라 산업화다. 대한민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항상 들어놓고 근대화를 방해했던 게 김대중 김영삼입니다. 김영삼은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이 없어요. 금융실명제마저도 전단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한 게 뭐예요? IMF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전 보수 대통령들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서 죽여버린 장본인이 김영삼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다 이승만 박정희 전단 대통령이 한 건데 지가 한 게 없으니까 은근슬쩍 내가 민주화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수 세력을 말이죠. 산업화를 했는데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김영삼이가 그 이상한 체계가 만든 거예요. 원래 둘 다 보수가 건데. 그래놓고 지가 이제 하나의 지분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우리 보수가 다 이때까지 잘못했는데 그래도 민주화를 됐으니까 봐주십시오. 그런 정치를 시작했던 게 바로 김무성, 유승민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이런 애들이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를 욕을 하지. 저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아가지고 자칭 보수랍시고 좌파들한테 권력을 분납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준석이는 당에서 나갔으니까 놔두면 자연사입니다. 당 내에 주류를 그만두기 때문에 이준석은 놔두면 자연사해. 한동훈이도 좀 밖에 샀다고 이제 나락가기 직전이고요. 윤리위에서 최종 결정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곤이랑 권오월 같은 애들 여기서 혈안먹을 게 없으니까 알아서 이재명한테 가져오죠. 원래 좌파의 애들이야. 보수가 지금 정화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장현 대표가 얘네들 말 안 들으니까 오세훈까지 나선 말아요. 오세훈을 반드시 공적 포로 시켰다. 공적 포로 못 놀겠다. 시력 난리가 나요. 오세훈이 참을 만큼 참았다. 계엄 사과해라. 비상계엄 잘못을 인정해라. 사과해라. 당의 문을 열어라. 장한석 체제로 가라.
이준석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잡았는데 제가 오세훈한테 말했습니다. 오세훈 차원만큼 잡았다. 괜히 보상급식 개삭방해가지고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잘해주고 오세훈 공적이 아니고 그건 왜 했었지? 박원순한테 약점 잡혔거든. 그러니까 얘가 하루 꼬라지 보면은 대통령만 만드는 게 아니고 좌파들을 서울시장을 박원순한테 줘가지고 몇 년 했습니까? 박원순 12년 안 했어요? 상상해가지고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망가졌던 게 박원순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부터 정치 지형이 완전히 서울이 작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보조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빨다치들이 보조금 털어가지고 탄핵이 나타났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오세훈 그만해라. 이제 정치 너 명태균 이슈 때문에 지지율 안 올라가는 거 누가 몰라? 너 같은 더러운 비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오세훈 갖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뻔하지. 당은 70% 올라가면 딱 봐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누가 볼 줄 알아? 한동훈이랑 뽑아 때리고 말이죠. 버리 카드고요. 이준석이랑도 한 팀이다. 제발 좀 가라. 민주당 대변인으로 출마하든가 오세훈아. 자 오늘 결론. 장병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중요한 분기점이 그래도 김문수가 되겠지 직전 대선 후였는데 근데 여기서 없애지가 않았고요. 전주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있댔거든요. 김문수한테. 근데 딱 까보니까 당원 파워로 한 방에 없애더라고요. 김문수가 저를. 그걸 보면서 당내 중진들 조중동 전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정당사 중에 이런 거 없거든요. 원래 그 대의원들과 직접 대통령 후보나 또는 조중동이 밀면 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게 유튜버 파워와 당원 파워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되는 걸 보면서 원래 배신자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란 세력이 완전히 지금 긴장을 합니다. 이거 끝날 수도 있거든요. 선명성을 내세웠는데도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죠. 이걸 보면서 기존의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서는 그 다음에 은근히 중국 편들고 친중도를 하던 자들한테 지금 발등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장변 대표를 지키고 끝까지 행패를 부리는 배신자들의 휘둘리지 말도록 당을 우리가 지키고 싸워주면 이 보수 정당이 진짜로 개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삼의 이 더러운 얼굴을 좀 당사에서 떼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야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는 김대중과도 손을 잡았던 김영삼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보수가 너무나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주당과 손잡아주다. 이런 더러운 정치인의 말을 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지금 즉각 당사에서 김영삼 사진을 떼내고 망치고 부숴라. 이런 말씀 드리십시오. 에 의한 총 사망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업 틈틈이 계단 운동을 실천하는 타니모토 교수. 스포츠의과학부에서 운동을 통한 근육의 변화와 효과를 연구 중입니다. 타니모토 교수는 계단 운동을 할 때마다 계단 내려가기도 꼭 병행합니다. 그런데 계단 내려가기도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運動としてはすごく楽なんで心肺機能に対してはそんなに 계단 내려가기 운동 그룹에서만 골밀도 증가가 확인되고 대사 관련 수치 개선은 더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근력도 더 증가됐으며 기능적 체력 변화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단 운동 4주 프로젝트 지원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도 생업에 바쁜 최효섭 씨. 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입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틈 나는 대로 자세 교정 계단 운동을 연습합니다. 점심 식사는 외식을 하지 않으려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게 과체중이 뭐 만병의 진짜 근육인 것 같아요. 뭐 무릎도 아프지 뭐 그래갖고 금조를 하게 됐습니다. 최효섭 씨는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임의대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요즘은 천천히 가더라도 11자 그다음에 터벅터벅거리지 않는 거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생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쉽고 또 이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몸의 피로도가 정말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걸 제가 실험되더라고요. 김정숙 씨도 계단 운동을 하기 전에 기초 체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교정받았던 김정숙 씨. 전에 비해 무릎도 덜 나오고 자세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전에는 몸을 약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걸음걸이가 계단 올라갈 때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세가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돼가지고 올라갈 때 쏙쏙 이렇게 잘 올라가고 무릎이 다시 올라가고 좋더라고요. 개선해 나갔습니다. 두 분 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자세 교정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셨고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운동을 4주 동안에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같이 실천을 하셨습니다. 4주 후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체중이 부족하던 김정숙 씨는 2kg이 증가했고 하지 근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비만이던 최효섭 씨는 4주 동안 4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 근력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좌우 차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계단 운동을 정확하게 잘 배워서 잘 하게 되니까 건강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흡족하고 몸무게가 빠졌고 그렇지만 이제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기분 좋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세를 하니까 통증도 없어지고 근육의 양보다는 근력이 생존에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 심장질환 환자에서도 근력이 있을 경우에 더 오래 살더라는 것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특히 근력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들이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계단 운동은
일상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노력으로 유산소 운동 효과와 그리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운동 같습니다. 김희정 교수의 하루는 늘 조깅화의 운동복 차림으로 시작된다. 저희 집에서 병원까지가 딱 10km거든요. 이렇게 양재천에서 산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오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잡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쁜 병원 일정에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내기 힘들어 시작하게 된 달리기 출근. 7년 전 미국 연수 시절에 시작된 달리기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됐다. 제가 그 읽은 책 중에서 내가 뛸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달리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지고 이 행복함을 가지고 남고 일을 하러 가니까 오히려 그 일을 하는 내내도 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출근 시간을 이용한 운동의 습관화. 특별한 비용도 들지 않으니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운동이다. 꼭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하고 추울 때는 이제 뛰다 보면 금방 더워지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끝부분, 손끝이나 귀 이런 부분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좀 추울 때는 비니나 또는 이렇게 장갑 같은 거는 꼭 하고 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인의 체력과 본인의 상태를 자기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도착한 병원. 이른 아침 회진을 시작으로 어느 하루 녹록한 날이 없지만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틈틈이 암벽 등반과 운동을 하면서 그녀의 하루는 행복과 에너지로 넘치게 됐다. 주말 아침 달리기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면 막내 아들과 등산을 한다. 진발이랑 소리 중에 지금 쓰는 게 진발이고 좀더 그게 주중에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그러니까 등산 같은 경우는 좀 더 무릎과 이 대퇴 그리고 엉덩이 관절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등산은 이렇게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랜 달리기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지구력을 많이 요하는 것 같고요. 동네 뒷산 오르는 것도 싫어했던 아들도 이제 제법 근력이 늘었다. 옛날에는 막 참여산도 옛날에 했는데 그냥 자주 다니다 보니까 불안함이랑 이런 산도 그냥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뭔가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Today I made my mom's secret chocolate cookie recipe. They're literally the best cookies I've ever had, but I've never made them myself. I'm so proud they turned out so good, but nothing beats mom's. 때는 늦은 나이도 없는 것 같아요. 계단 오르기가 웬만한 러닝 이상의 운동 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도 되고 근력을 만드는 효과도 충분히 있다. 계단 오르기 한 달 정도면요. 기본적으로 다리 중에 허벅지 엉덩이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근육량이 크고 강해요. 그래서 얇아진 허벅지는 당뇨병, 고지혈증, 성인병의 기본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허벅지가 얇으면 부상의 위험들이 되게 커요. 정말 십자인대 다치고 발목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허벅지의 근력이 약하거나 기능이 약하다 보면 뛰거나 이런 부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남성들에게는 허벅지의 사이즈와 근육량이 남성의 성기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남성이나 여성이나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면 얘가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젊을 때 10회 강도로 운동을 한다면 나이 들어서는 20이나 30을 해야 근육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어요. 고통도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육량을 키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근육이 잘 붙는 체질도 있고 잘 붙지 않는 체질도 있긴 한데요. 또 하나 봐야 할 건 아마 그분이 젊었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왜냐면 우리의 근육은 젊었을 때 볼륨이 한번 커져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그 볼륨을 찾아가기 쉬운데 젊었을 때 그걸 안 하면 나이 들어서는 만들기가 좀 더 어렵거든요. 계단을 오르는 동작을 보면 런지 동작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또는 달리기 동작하고 흡사해요. 그래서 저희가 달리기 편을 보시면 계단 오르는 근육과 사용하는 게 똑같아요. 잘 달리면 계단을 잘 걸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계단을 잘 걸으면 달리기도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근육들이 사용되는 게 동일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종아리에 힘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종아리, 그 다음에 허벅지 앞에 엉덩이 세 군데가 내 몸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계단을 올라가게 되고요. 앞에 있는 다리는 마찬가지로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로 내 체중을 뒤에서 앞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옮겨지면 반대발이 똑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얘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동시에 수축을 해서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긴 해도 밀 수는 있어요. 근데 종아리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이나 일반 기업에서 2, 3년 수습기간을 거쳐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자격증을 따도 받아주는 수습기간이 없어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정상화 비대위 소속 회계사 40여 명은 정부서울 청사 본관 정문 앞에 모여 이 사태를 즉시
후 회계 범위는 내년 800명 정도의 신입 회계사를 뽑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외부 감사법이 전면 개정 후에 회계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는 합격자 수를 당시 850명에서 1250명까지 대폭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나타났습니다. 결국 금융위가 지난달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을 50명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회계법인들이 내년 채용 인원을 올해보다 20%가량 줄이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실무 수습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통 크게 준비했습니다. 통큰데이. 올리브유, 찜갈비, 계란까지? 달력에 저장. 롯데마트에서 만나요. 롯데마트 롯데슈퍼 통큰데이. 근육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오히려 300g이 근육이 더 빠졌습니다. 순찬 유산소 운동을 하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많이 생기고 그 신경세포가 가지치기를 더 잘해요. 빽빽하게, 더 건강하고 싱싱하게 만드는 거죠. 아, 다리가 붓는다, 무릎이 아프다, 홈롤러 끼우는 것도 힘들다. 나는 그래서 운동할 수가 없다. 그런 운동들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건강관리 신경 많이 쓰고요. 특히 뭐 나이 들면 근육이 중요하대, 근육 키로가 얼마짜리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건강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표는 하나는 근력이고 하나는 심폐지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육 만들어야 되니까 걷기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과연 걷기만 해가지고 근육이 만들어지나? 이거를 연구한 실제로 연구했는데 3세인 75명을 모아다가 트레드밀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걷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평균적으로 300g이 근육이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그런 쉬운 운동, 손 쉬운 운동으로는 근육도 키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근육이 빠지기만 합니다. 근육이 이제 커진다라는 건 동화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동화작용을 일으키려면 근육에 큰 부하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근육이 다시 커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걷기는 우리 몸의 체중의 일부만 하체 근육에 조금씩만 가해져 있죠. 아주 쉬운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유지가 안 되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심폐체력은 유산소성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야 되고 혈관도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혈액도 풍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사 시스템도 정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근력처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1년에 한 1% 정도씩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막으려면 결국 숨차거나 내 몸에 힘이 붙이는 신체 활동을 해야지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걷기 같은 정도 혹은 앉아서 지내고 운동을 해봐야 걷기 정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내 몸은 딱 보수준에 필요한 심폐체력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폐체력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 심폐체력이 좋으려면 내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에 적당한 정도의 유산소성 부하를 계속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구에서 20살짜리 5명의 심폐체력을 연구했을 때 3주 동안 침대에서 그냥 지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3주 동안 지내니까 심폐체력이 30%가 떨어지는 연구가 있었거든요. 40년 늙으려면 3주만 침대에서 지내라.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가 편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편하게 지낸 만큼 내 몸은 오히려 잘 보호되고 낡지 않고 건강해졌을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정감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는 우리 몸의 체중으로 치면 50분의 1이 안 돼요. 뇌가 한 1.3kg에서 1.4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5kg라고 하면은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는 20%를 써요. 근데 그 20%라는 에너지가 뭐하고 맞먹냐면 우리 몸의 정신의 근육이 쓰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뇌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에너지 괴물인데 이 뇌는 두개골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뇌 안에다가 지방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저장해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그 순간에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돼요. 그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그 방법은 피임이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경, 뇌 신경이 일을 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혈관에다가 아, 나 지금 일 시작할 테니까 너 나한테 빨리 피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신호를 신경과 혈관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신경이 일을 하려면 혈관이 바로 그 길을 확 열어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부위로 가는 혈액을 확 보내고 신경이 이제 나 일 그만할게 그러면 혈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혈류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뇌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 신경이 잘 일을 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모두 그런 유산소성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숨찬 유산소 운동, 달리기 같은 숨찬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BDNF 농도가 올라가요. BDNF 농도가 올라가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많이 생기고 그 신경세포가 가지치기를 더 잘해요. 빽빽하게. 그러면 가지치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뇌세포와 더 굳건한 연결을 받고 그러니까 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뇌 네트워크로 통합이 돼서 얘네들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뇌, 새로운 뇌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뇌 가소성 측면에서도 유산소성 운동이 뇌 가소성 극대화해서 뇌를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신체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바로 옆에 뇌세포가 그 기능을 대신해요. 그래서
뇌 세포는 내가 이 세포에 어떤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일이 바뀌기도 하고요. 네트워크가 바뀌기도 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됐던 네트워크가 새로 개통이 되기도 하고 뭐 좁았던 길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그런 기존의 뇌에서 변화가 생겨서 그런 기능들이 다시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뇌 가독성의 일부로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경세포를 더 많이 생기게 만들면 죽은 뇌세포가 있더라도 새로운 신경세포의 도움으로 다시 기능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뇌 가독성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그제서야 뇌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얼마 전에 제 외래에 오신 분이고요. 그 오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자 69세이시고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신 게 5년 전 걷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숨찬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를 들으시고 제 외래에 오셔서 이제 걷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달리기도 좋고 계단 오르기도 좋고 등산도 좋고 숨찬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달리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시라고 할 때 스마트워치 하나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스마트워치를 하나 구입하셔서 그걸로 달리기 기록을 측정을 하셨고 본인의 기록, 달린 시간, 그다음에 달린 거리,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자신의 속도, 그리고 심박수 다 기록을 매일같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달리기를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는데 맨 처음에는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시다가 요즘에는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달리신대요. 학교 운동장을 도시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달리기를 못하면 계단을 25층짜리 계단을 5번씩 이렇게 달리게 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당뇨도 있으셨던 분인데 당뇨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있고 남들이 와서 저분이 파킨슨병이야? 라고 할 정도로 걷는 자세나 걸음걸이나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목표가 생겼잖아요. 나는 매일 달릴 거고 달리기에 대한 목표도 생겼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겨서요. 걷기만 하실 때와 지금 이렇게 달리기를 매일같이 하고 계실 때의 모습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물어보실 때 뭐 먹어야 이 병이 좋아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음식으로서 혹은 외부의 무엇인가를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가 좀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제 외래가 지연이 되더라도 환자분들께 이제 이분한테 많이 운동이 필요하다 하면 그 운동법을 가르쳐드리고 실제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진료 지연이 되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알려드리는데 이분들이 다음 외래에 와가지고는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선생님 저 그런 거 가르쳐준 적 없는데요? 이런 이제 말 또는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경과를 제가 보자면 계속 나빠지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병의 경우 일반적인 경과보다도 더 나빠지시는, 더 빠르게 나빠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공통점이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파킨슨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 제 외래에 왔을 때 주축바닥에 들어오셨어요. 주축바닥에 들어오셨으니까 걷는 게 자유롭지는 않으신 분인데 다리가 붓는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저린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나는 이래서 운동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올라오고 마사지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다리 아프고 붓고 이런 거 좀 나아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 외래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폼롤러 끼우는 것도 힘들다고 다리 밑에 끼우는 것도 힘들어서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지내다가 본인 다리가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이제 허리 MRI를 찍으신 거예요. 나이가 71세니까 그때는 웬만한 사람 허리 MRI 찍으면 다 디스크 변화 있고 디스크 퇴행성 변화 있고 허리 수축환 협착증 있고 이게 사실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정형외과를 가셔서 나 허리 수술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실제로 받으셨고 허리 수술 전에는 지팡이 짚고 걷고 살짝 우측해드리면 걸었던 분이 이제는 보행기를 짚고 겨우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내가 스스로는 못하니까 수술 받으면 내가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수술 받으면 수술이라는 게 또 큰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오히려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은 공연히 하지 않아도 됐어요. 수술해가지고 더 나빠진 그런 케이스죠.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온 거예요. 사이즈도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전혀 운동을 진짜 학창 시절 빼고는 운동을 전혀 안 운동과 담을 쌓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던 분이었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라는 걸 겪으시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놀라운데 중환자실에서 계시면서 간호사께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하셨대요. 제가 글씨 쓰기 연습할 테니까 종이와 연필 달라 해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부터 뭔가를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책을 우연히 읽게 되셨고 제 진료를 처음 오신 날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100몇 페이지를 보면서 자신이 울었다고. 그 교수님 책을 읽고 자신이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달리기 시작한 시점이 뇌출혈 후 2주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투병하시는 동안에 달리기 꾸준하게 해서 매일같이 7, 8km 달리셨고 복직하기 바로 전에 10km 대회를 나가셔서 완주를 하고 오셨고 복직을 3개월 만에 하신 건데 복직한 첫날에 힘들지 않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예전 그대로 업무했고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병이 찾아오나 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원망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없었나? 이거를 돌이켜보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나는 굳이 운동 안 해도 내가 건강하고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병이 그런 계기가 되었고 병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완전히 바꾸셔서 지금은 오히려 뇌출혈이라는 병에 걸리기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는 거죠. 이제 50대고 뭐 다행히도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됐으니까 달리기도 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독특하고 유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과 경과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힘든 걸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하기 싫고 안 했으면 좋겠고 누가 쉬는 방법, 꿀팁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약 이런 거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과정을 걸어 나가는 사람과 그 과정을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차이인 걸로 보고 안 하시는 분은 누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움직이거나 직접 연습하거나 훈련하지 않으면 그 뇌는 바뀌지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나 치료해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치료해줄 분이 그분의 뇌가 좋아지겠죠. 그분이 움직였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았으니까 저 사람은 했지만 나는 못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뭐 누구는 이게 쉬워서 했겠어요. 쉽지 않아도 그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분들이고요. 그걸 해내는 분들은 어떤 결과가 좋게 돌아옵니다. 답은 과정에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특히 연습하신 분이 갑자기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달려보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들도 꽤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운동 중에 사실 달리기를 가르쳐드리는 분이 별로 없고요. 드물고 오히려 저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몇 개 해주세요. 이런 거 시켜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분 이제 의자에서 일어서기 한번 시켜보고요. 그거 할 수 있다고 보이면 그분께는 그거 얼마 많이 배우세요. 이렇게 해서요. 달리기는 대표적인 뭐 중고강도 유산소 운동이고 숨찬 유산소 운동이고요. 숨찬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리기일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팔다리를 정시를 가급적이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또 그 와중에 숨이 차고 그다음에 그걸 일정 시간 이상으로 꾸준히 하고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갖춘 운동이 다 좋고 그런 운동들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수영도 가능하고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 등산도 좋고 헬스장에서 하기에는 로잉머신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가끔 108배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요. 108배도 전시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운동도 숨찬 유산소 운동의 대체가 돼요. 만약에 등산도 어렵고 수영도 어렵고 자전거 못하겠고 로잉머신 택도 없고 이러시면 계단 오르시라고 했어요. 계단 오르시라 아니면은 뭐 둘레길에 좀 오르막 이런 거 오르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운동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운동이 적절하게 숨도 찰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할 만하다 생각되면 그 운동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뇌질환 혹은 어떤 병에 걸리신 환자분이 있으면 가족도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뇌질환은 여러 가지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제가 가족분께 말씀드리고 일단 가족이 건강하셔야 된다. 그냥 가족도 같이 돈 분담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이 건강하셔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뭐 좋은 한약 먹나 좋은데 뭐침 맞게 해줘야 되나 뭐가 좋다는데 영양제를 어디서 구해와야지 좋은 음식 찾아서 해줘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내가 환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는 도움이 무엇이냐 이거를 꼭 잘 아시고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환자분이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나는 몸이 불편하니 다 도와달라. 나는 못 살아있는 것도 도움받아야 되고 식사도 도움받아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주차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하실 때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이 스스로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가족이 한 분 계신데요. 할머니가 70대 중반 할아버지 연세가 좀 더 많으세요. 80세 그러신데 할머니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오셔서 외래에서 같이 오셔서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께서 집에서 트레드밀로 그 걷기 연습을 하시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몸을 끼울 수 있게 장치를 개발하셔가지고 그 할머니 몸을 잡아주는 장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는 할머니께서 집을 수 있는 손잡이 이런 것도 보완하시고 그렇게 해서 개조를 하셨다고. 할아버지가 발명왕이세요. 가는 분이. 만약에 그런 할아버지께서 그런 걸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지 않았으면 할머니께서는 아마 걷기 운동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할머니 신체 능력으로는. 근데 부인을 그렇게 해서 계속 걷기